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을 영구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계 보좌관의 브리핑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단 한 명의 미 국방부 관료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그 보고서는 거짓입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단 하나의 진실. 일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한국 잠수함의 진짜 성능에 워싱턴이 난리 났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이간질이 어떻게 최악의 굴욕으로 바뀌었는지,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날의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그날 백악관 상황실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12명의 사내들이 내뿜는 극도의 긴장감이 뒤섞여 질식할 것만 같았죠. 제 이름은 로버트 밀러, 미합 중국 국방부의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아프가니스의 먼지 꾸덩이를 구르며 제가 배운 것이라곤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둘째,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동아시아 지도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지정학적 변수이자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미국의 국익을 수호할 가장 효율적인 전략적 자산일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자산의 목줄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끊어버릴 문서가 지금 대통령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연구 중단 및 관련 기술 협력 전면 금지. 검은색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대통령 직인 아래 차가운 활자들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묵직한 만년필을 들어 뚜껑을 여는 소리가 그 좁고 방음 처리된 공간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깍.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저 펜촉이 종이에 닿아 몇 초만 움직이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한 축이 무너지고 태평양의 힘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만이 이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모든 것이 결정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이 회의의 목적은 다가올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에 어떤 선물을 안겨줄지 결정하는 자리였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핵잠수함 개발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순 없으니 적절한 명분을 주며 달래는 선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의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본래의 안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협력이 아닌 절연 선언문이었습니다. 회의는 국가안보회의, 즉 백악관의 두뇌라 불리는 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중앙정보국의 데이비드 브레너 국장, 국무부의 엘리어너 벤스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까지. 그들 모두는 수십 년간 워싱턴의 권력 핵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오늘 이 모든 비극의 연출가인 켄지 다나카가 앉아 있었습니다. 켄지 다나카.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일본계 2세인 그는 하버드와 도쿄대를 오가며 동아시아 외교를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려진 셔츠와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철한 눈빛까지. 그는 워싱턴이 가장 사랑하는 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언제나 데이터에 기반해 말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오늘 그의 연기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켄지의 발표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된 아나운서처럼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 70년간 자유진영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듣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찬사였지만 저는 그 이면에 깔린 교묘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이 사적인 감정이 아닌 순수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위장하는 고도의 화술이었죠. 회의실에 모인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서로는 완벽한 마취제였습니다.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사실들로 모두를 무장해제시킨 것이죠. 하지만 동맹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그 동맹이 마주한 위험을 더욱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험은 바로 기술 유출의 가능성입니다. 그것도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입니다. 그가 조종기를 누르자 거대한 화면에 복잡한 도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내 군사기술 관련 산업 스파이 적발 건수라는 제목 아래
붉은색 선이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치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심장 박동 그래프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시각적 충격은 컸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는 순간 한국의 보안은 구멍 뚫렸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기술 보안 시스템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매년 수백 건의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그래프는 명백한 왜곡을 넘어선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소속인 저는 저 통계의 원자료를 알고 있었습니다. 켄지가 제시한 수치는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김치 담그는 법, 반도체 세척 기술, 자동차 디자인 같은 온갖 민간 상업 기술에 대한 스파이 시도까지 모두 합산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90% 이상은 미수에 그친 사건들이었죠. 더구나 저 적발 건수의 증가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방첩 능력이 우리 중앙정보국과 공조하며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도 저처럼 원자료를 들여다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화면에 그려진 공포스러운 붉은 선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모두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잠시 머물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반박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라고 말하는 듯한 차가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이 바뀌고 동아시아의 위성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해군 기지에서 뻗어나온 붉은색 화살표들이 서해와 남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의 한가운데 마치 가시처럼 박혀있는 작은 반도가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중국 해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강력한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그 단어 하나로 한국 핵잠수함의 모든 전략적 가치를 현실성 없는 공상으로 격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한 동양인 남성의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철민. 한국 해군에서 잠수함 설계를 담당했던 퇴역 소령입니다. 그는 2년 전 잠수함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 측에 넘기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중앙정보국의 브레너 국장이 나지막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켄지에게 말했죠. 보고받았던 사건이군. 아주 위험한 시도였지. 우리 요원들이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들었네. 브레너 국장의 한마디는 켄지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중앙정보국이 인정한 팩트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브레너 국장의 기억마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건의 진실은 켄지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철민 소령이 넘기려던 자료는 이미 20년도 더 된 구형 디젤 잠수함의 기초 설계도에 불과했고 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그를 체포한 것은 한국의 방첩 사령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원 역할을 했을 뿐인데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가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한 사건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미 공조의 완벽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그 모든 배경 사실을 생략했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넘기려 했다는 자극적인 사실만을 떼어내어 마치 한국 해군 전체의 기강이 해이하고 언제든 기밀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단 한 척이라도, 단 한 장의 설계도라도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의 마지막 조각을 얻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보 분석가가 아니라 마치 미국의 안보를 온몸으로 걱정하는 충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피로 지켜온 태평양의 기술 우위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의 손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이 끔찍한 가능성을 우리는 정말 감수해야만 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논리의 흐름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다 라는 모두가 동의하는 전제에서 시작해 하지만 기술 유출의 위험이 크다는 왜곡된 데이터를 제시하고 실제 유출 시도 사례가 있었다는 반쪽짜리 진실로 공포감을 증폭시킨 후 따라서 핵잠수함 기술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야말로 기승전결이 완벽한 하나의 각본이었습니다. 그때 국무부의 벤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켄지의 발표에 완전히 설득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켄지, 당신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그렇다면 경주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들의 자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켄지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듯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관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선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핵연료 재처리 연구 일부를 허용해 줌으로써 에너지 주권이라는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죠. 대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한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영원히 닫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영원히.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안 동결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해버리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그는 한국의 사탕 하나를 쥐어주고 그들의 팔다리를 묶어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결정인지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채 올라가기도 전에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육중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대통령님, 켄지 보좌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의 태평양 함대 전력만으로도 중국을 억제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핵잠수함이 생기면 우리의 작전 반경과 중첩되어 불필요한 혼선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의 수장마저 켄지의 편에 서버렸습니다. 제 직속상관이나 다름없는 그의 발언은 사실상 이 회의의 종결선언과도 같았죠. 저는 천천히 들었던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현장에서 저는 그저 투명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방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토록 정교하게 조작된 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이라는 동맹에 대한 깊고 무의식적인 불신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적이었지만 동시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반기를 들고 때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들에게 한국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동맹이었고 켄지는 바로 그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저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자극한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켄지. 당신의 보고는 매우 설득력이 있군요. 국방, 외교, 정보 모든 분야의 의견이 일치하는군.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에 보았던 그 연구 중단 문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안전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것은 고립입니다. 그것은 중국에게 태평양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손발을 묶어 중국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제 목구멍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방의 공기는 이미 한국 불가론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결정체로 굳어버린 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켄지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만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자신의 조국 일본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한국의 부상을 막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주도권을 영원히 일본과 미국 아래에 묶어두려는 그들의 오랜 수건을 바로 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뤄낸 것입니다. 저는 무력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웠던 수많은 전략들, 아프가니스에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적의 기만 전술, 핵심 동맹을 이간질하여 각계 격파하는 고전적인 전략. 저는 지금 전쟁터가 아닌 회의실에서 총성이 아닌 말로써 미국이 패배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그 차가운 소리를 기다릴 뿐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합 중국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하나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확인 도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저에게도 분명히 돌아올 터였습니다. 대통령의 펜 끝이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점을 찍으려는 찰나 역사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했습니다. 정막을 찢는 날카로운 소음. 그것은 일반적인 전화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통령 집무실과 이 상황실에만 연결된 국가 최상위급 비상사태를 알리는 붉은색 보안 전화기의 비명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공기 속의 모든 분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멈췄고 대통령의 손은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수화기를 들었고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대통령께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재무부 장관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시스템에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대량 매도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핵잠수함 문제도 중요했지만 금융시장의 붕괴는 당장 미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15분간 정회하지. 브레너 국장, 벤스 장관은 나를 따르시오.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인지 외부의 공격인지 즉시 파악해야겠소. 대통령과 핵심 강요들이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끊어진 것처럼 회의실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거나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유예 기간이 마치 사형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5분. 그 시간 안에 이 거대한 거짓의 성벽에 균열을 낼 실마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켄지 다나카가 제 움직임을 날카롭게 응시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하며 상황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뜨거워진 제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링컨, 루스벨트, 케네디. 그들의 눈빛이 마치 젊은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 인관식에서 했던 선서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미합 중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며 그 선서 어디에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라거나 정치적 흐름에 순응하라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제 임무는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 켄지 다나카의 주장은 명백히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목에 들이댈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비수를 스스로 부러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또 다른 경쟁자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말입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걸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벌이는 첩보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비상연락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국방부와 직접 연결되는 보안 회선이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수화기를 들고 암호화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하얀 집에서 전한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젊고 명료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둥지. 하얀 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방부 정보분석실의 에이스 세라 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펜타곤에서 가장 신임하는 분석가였죠. 나이는 젊지만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벚꽃이 너무 만개했어. 단풍나무가 질식할 지경이다. 벚꽃은 일본을, 단풍나무는 캐나다를 뜻하는 외교가의 은어였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한국을 지칭하는 우리 둘만의 암호였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 한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세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켄지 다나카의 보고서를 즉시 확보해. 제목은 태평양의 판도라. 극비 문서로 분류되어 있을 거다. 자네 권한으로 열람이 가능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자료의 출처를 역추적해. 특히 산업 스파이 관련 통계와 강철민 소령 사건에 대한 원본 자료를 대조 확인해주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켄지가 인용한 환태평양 전략연구소라는 기관의 정체를 파악해야 해. 자금 출처, 이사진, 최근 활동 내역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10분. 내게 남은 시간은 그게 전부야. 수화기 너머로 세라의 숨가쁜 타자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7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8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연락실을 나오자 복도 저편에서 켄지 다나카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온화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띤 채 다가왔습니다. 밀러 부차관보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 보고서가 좀 과격했습니까? 부차관보님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군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죠. 아니, 켄지. 자네의 보고서는 언제나처럼 논리정연했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을 뿐이야.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제 속내를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저 역시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밤을 새우며 고뇌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동맹을 불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척이나 괴로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때로는 정에 이끌린 따뜻한 결정보다 데이터에 근거한 차가운 결정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는 데이터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동료애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이성적인 사람이니 더 이상 헛된 생각은 하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멀어져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곧 회의가 속개될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지지해드리는 것이 바로 백악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도리일 겁니다. 그가 사라진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켄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한 상대였습니다. 그는 이미 회의실 내부의 모든 권력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저와 같은 잠재적인 반대파까지 관리하며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의 보안 호출기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세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비상연락실로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보고해. 부차관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 스파이 통계는 예상대로 민간 부문까지 모두 포함된 심각하게 과장된 자료였습니다. 둘째, 강철민 소령 사건의 주체는 한국 방첩사였고 우리 정보국은 협조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켄지의 보고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단순한 해석의 차이나 정보 누락으로 치부될 수 있었죠. 저들을 침몰시키려면 그들의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환태평양 전략연구소는 찾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워싱턴에 본사를 둔 비영리 정책 자문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 기관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유령 회사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우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가 지난 1년간 발표한 보고서는 단 3편. 모두 한국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거대 방산업체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대고 조작된 정보를 생산하여 백악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 한 명백한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켄지는 나는 그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했을 뿐 자금 출처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발뺌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그의 주장의 핵심, 즉 한국의 기술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그 전제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야만 했습니다. 세라, 수고했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움직여야겠어. 회의가 속게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주게. 저는 전화를 끊고 연락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회 시간이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기술 안정성, 보안, 그것을 증명할 공식적인 문서, 국방부가 아닌 더 객관적인 기관의 평가 자료. 그때 한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원자로. 핵 추진 잠수함의 심장은 결국 소형 원자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기술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최고의 기관은 어디인가? 바로 에너지부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에너지부의 핵 안보 담당 부서에서 일하다가 국방부로 파견 온 데이비드라는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였지만 저와는 말이 통하는 사이였죠. 저는 개인 휴대폰을 꺼내 데이비드에게 보안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동맹국 소형 원자로 기술 비교 평가 자료 필요. 특히 보안 등급 관련 최신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름으로. 이것은 그와 저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의미였죠. 1분. 30초. 10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 직원이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 짧은 진동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방금 자네 보안 메일로 파일 전송 완료. 제목 프로젝트 오로라. 1급 기밀. 행운을 비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앉자 대통령께서 조금 전보다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융시장 문제는 일단 안정된 것 같으니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지. 켄지의 제안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태블릿을 켜고 방금 도착한 보안 메일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 그 낯선 이름의 파일이 제 눈앞에서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동의를 구하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뜻의 무거운 침묵이 마치 거대한 압력판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그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하고 낮게 상황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얼음장 같던 회의실의 공기 속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의 펜은 종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위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켄지 다나카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온화한 가면을 다시 쓰고 부드럽게 저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밀러 부차관보, 지금 회의의 엄중함을 잊으신 겁니까? 이미 모든 논의는 끝났고 대통령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추후에 보고서를. 아니, 켄지.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위선적인 연극에 놀아나 줄 시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향해 몸을 돌리고 제 군인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자리에서 드려야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견이 아니라 이 회의의 전제 자체를 뒤흔들 중대한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보국의 브레너 국장이 못마땅하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수를 알라는 듯한 명백한 경고를 담고 있었죠. 합참의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하의 돌출 행동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다리는 제 손으로 불태운 후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잠시 저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지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몇 초 같았던 영겁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밀러. 해보시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지금 이 순간 자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네의 남은 군 생활 전부와 맞바꾸게 될 것이오. 그것은 허락이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제 앞에 놓인 태블릿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했습니다. 화면에는 켄지가 제출했던 태평양의 판도라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켄지 보좌관의 보고서가 얼마나 훌륭하고 치밀했는지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 그래프의 모든 선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를 품지 않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의도된 진실이 아닌
불편하고 거칠지만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켄지가 제시했던 산업 스파이 적발 건수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는 붉은 선이 다시 한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치 한국의 안보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저는 국방부 정보분석실의 원본 데이터를 스크린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새로운 그래프에는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이 다른 색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적발 성공률과 미수 사건 비율이 막대 그래프로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켄지가 제시한 수치는 군사기밀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민간상업기술 유출 시도 건수까지 모두 합산하여 부풀려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적발 건수의 증가는 한국의 방첩 능력이 우리와 공조하여 지난 5년간 3배 이상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데이터이지 그들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보고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회의실의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브레너 국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초조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밀러 부차관보, 그것은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유출 시도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라는 제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강철민 소령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강철민 소령 사건이야말로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왜곡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이니까요.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당시 사건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는 작전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방첩사령부가 주도하여 성공시킨 완벽한 함정 수사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용의자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외곽을 지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켄지의 보고서는 교묘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비틀어 마치 우리가 아니었다면 막지 못했을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보 능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우리의 역할을 과장하여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켄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밀러, 지금 당신은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보고서를 왜곡과 의도라는 단어를 써가며 모욕하고 있소. 당신의 그 위험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고작 국방부의 내부 자료일 뿐이오. 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었죠. 국방부 자료는 결국 내부의 시선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던진 미끼를 기꺼이 물기로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가 인용한 가장 객관적이라는 출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화면에 환태평양 전략연구소라는 기관의 로고를 띄웠습니다. 켄지는 이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워싱턴의 수많은 정책연구소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세라가 보내온 자료를 차례대로 화면에 펼쳐 보였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유령 회사의 이름,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끝에 선명하게 드러난 이름. 이 연구소의 지난 3년간 최대 자금 제공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묶어두기 위해 이 연구소를 자금으로 매수하여 가짜 보고서를 생산하고 그 보고서를 통해 백악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 자문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보타주이며 동맹국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얼어붙다 못해 깨질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벤스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켄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켄지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건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자금 출처까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밀러, 당신은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의 동맹인 일본을 모욕하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절규를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 보안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단 하나의 파일, 프로젝트 오로라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미합중국 에너지부의 공식 직인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 에너지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 대한 비교 평가 보고서입니다. 아시다시피 핵 추진 잠수함의 심장은 바로 이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바로 켄지 당신이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과연 어느 수준인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물입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가 대상은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개발 중인 최신 소형 원자로 모델 3가지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성과 출력 안정성 부문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막대가 엎치락뒤치락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원자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켄지가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보안, 즉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었으니까요. 에너지부의 전문가들은 이 새 원자로를 대상으로 현존하는 모든 방식의 해킹과 물리적 침투 시도를 가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3개의 원자로 모델 옆에 각각 보안 등급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델은 견고함 등급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성적이죠. 일본의 모델은 주의 요망 등급을 받았습니다. 핵심 제어 시스템에서 몇 가지 취약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켄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가 한국의 소형 원자로에 내린 최종 보안 등급은 해킹 절대 불가 등급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해킹 절대 불가. 그것은 에너지부 역사상 단 한 번도 부여된 적 없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등급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자들은 원자로의 제어 시스템 전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독립된 복수의 양자 암호 체계로 연결하여 외부에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만약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더라도 나머지 시스템들이 즉시 그 침입을 감지하고 스스로 방어벽을 재구성하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은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부의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은 일본의 그것보다 최소 2세대 이상 앞서 있으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켄지,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기술이 불안정해서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기술이 너무나 완벽해서 당신의 조국, 일본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까? 그 순간 켄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그의 세계는 프로젝트 오로라라는 압도적인 진실의 빛 앞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켄지 그리고 스크린에 떠있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침묵을 깨고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켄지 다나카.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켄지는 화들짝 놀라며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임이오. 지금 즉시 모든 출입 권한을 반납하고 보안 요원의 통제에 따라 이 건물을 떠나시오. 자네에 대한 반역죄 혐의는 법무부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오. 대통령의 선고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는 켄지에게 단 한 번의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 서명하려 했던 영구 중단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힘없이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연극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커튼콜과도 같았습니다. 대통령의 손에서 찢겨나간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무력하게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의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였던 하나의 각본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찢어진 종이의 파편들이 만들어내는 희미한 소리 외에는 그 어떤 미세한 소음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진공의 상태.
그 정적 속에서 켄지 다나카의 자부심과 야망,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고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습니다. 해임, 권한 반납, 보안요원 통제, 그리고 반역죄 혐의 검토.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켄지의 심장에 하나씩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생명력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밀랍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워싱턴 최고의 수재라 불리던 자부심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자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필사적으로 달싹였지만 그의 혀는 이미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켄지의 양옆에 섰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감정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처럼 차갑고 정제된 동작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들의 그림자가 켄지의 하얀 셔츠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의 그림자처럼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한 요원이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선임보좌관님, 이제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그 목소리에 켄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대통령을,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던 옛 동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은 워싱턴의 권력을 함께 움직이던 동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국의 브레너 국장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며 펜 끝만 바라보고 있었고, 국무부의 벤스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으며, 합참의장은 마치 벽에 걸린 그림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백악관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기만한 배신자, 즉시 격리되어야 할 오염원일 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란 이토록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가냘픈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논리, 유창했던 화술, 상대를 압도하던 카리스마는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상황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총명함으로 빛나던 그 눈빛이 그렇게 꺼져가는 것을 보며 저는 권력의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켄지의 빈자리만이 조금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폭풍 같은 사건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기의 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침묵이 거짓된 합의가 만들어낸 위선적인 고요함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뼈아픈 진실을 마주한 자들의 참회와 자기반성이 담긴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지 않고 회의실 중앙에 선 채로 남아있는 이들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터져나오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갑고 고요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소리치는 분노보다 수백 배는 더 무서운 것이었죠. 그는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기 전 수술 부위를 냉정하게 살피듯 이 방 안에 있는 권력자들의 실패를 하나씩 짚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너 국장. 대통령의 첫 부름에 중앙정보국장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대통령은 손짓으로 그를 다시 앉혔습니다. 네, 대통령님. 우리 중앙정보국의 정보망이 일개 로비스트와 외국 기업이 파놓은 함정 하나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처음 알았소.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펼쳐진 우리 요원들과 최첨단 감청 장비들이 고작 책상 위에서 조작된 보고서 한 장에 완벽하게 농락당했단 말이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지는 순간이군. 지난 몇 주간 켄지가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당신의 기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오? 일본 대사관에 전화 한 통, 미쓰비시 중공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 하나 포착하지 못했단 말이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의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브레너 국장은 마른 입술을 아프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아 지부의 정보보고 라인에 심각한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맹국에 대한 감시 수위를 완화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즉시 최고 등급의 감찰을 지시하여 이번 사태의 전말과 내부 조력자 여부를 샅샅이 밝혀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동맹이라는 단어에 취해 정보기관의 본분을 잇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대통령의 시선은 다음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벤스 장관. 국무부 장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우아함과 여유를 모두 잃고 굳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외교는 정보전의 연장선상이요. 우리는 오늘 책상 위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할 뻔했소. 국무부의 그 수많은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일본이 어떤 속셈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단 말이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우호적인 미소 뒤에 이런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외교란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아하지 못하는 말을 읽어내는 기술 아니었소? 그런데 당신의 부서는 그들의 완벽한 거짓말에 박수까지 쳐주었소. 벤스 장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 가장 노련한 외교관 중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판단착오였습니다. 일본과의 오랜 동맹관계가 오히려 저희의 분석력을 무디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같은 편이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채널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동맹국에 대한 위험평가 등급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이오. 동맹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명심하시오, 장관. 국가 간의 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소. 오직 영원한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시선이 합참의장에게 닿았습니다. 합참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앉으시오, 장군. 군인은 전장에서 용맹하면 돼오. 하지만 전략가는 책상에서 냉철해야 하오. 장군은 오늘 군사적 효율성이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더 큰 전략적 그림을 보지 못했소. 한국의 핵잠수함이 우리의 작전 반경과 겹친다고 했지?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대신 관철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했소? 체스판에서 우리의 폰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퀸을 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찰 뻔했단 말이오. 합참의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곧 시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이들의 체면을 산산조각 냈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뼈아픈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려는 지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밀러 부차관보. 네, 대통령님. 자네는 오늘 자네의 직분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구했소.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지. 자네의 그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하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저는 오히려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 없소. 이제 자네에게 묻겠소. 이 찢어진 각본 대신 우리가 새로 써야 할 서사의 첫 문장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몇 분 전 저를 향하던 의심과 경계의 눈빛과는 전혀 다른 경외와 기대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생각을 차분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우리가 단순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허용한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오늘의 이 굴욕적인 사태를 겪고도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에너지부의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혹은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능가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술 동맹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허용이 아닌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를 제안해야 합니다. 동반자 관계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대통령의 눈빛이 흥미롭게 빛났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둘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프로젝트 오로라에서 증명된 한국의 소형 원자로 기술과 우리의 잠수함 건조 노하우를 결합하는 한미 차세대 핵추진 기술 동맹을 창설할 것을 역제안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은 그들의 강점으로 보완하고 그들의 약점은 우리의 강점으로 채워주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 협력입니다. 벤스 장관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밀러 부차관보, 그럴 경우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은 없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장관님. 프로젝트 오로라 보고서가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 유출을 걱정해야 할 쪽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얻는 동시에 그들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까지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단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는 제안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골칫거리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할, 놓쳐서는 안 될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통령님, 이 제안은 세 가지의 거대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중국을 견제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얻게 됩니다. 둘째,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기만한 일본에게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즉 미국과 한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동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대통령의 나지막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훌륭하군. 밀러. 아주 훌륭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전략가의 덕목이지.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었소? 지금 당장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하시오. 제목은 한미 차세대 핵추진 기술 동맹 창설에 관한 특별 행정명령으로 하고 밀러 부차관보가 방금 말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담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명령서의 첫 번째 서명자는 내가 될 것이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비서실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찢겨진 각본 위에서 새로운 역사의 서사가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밀러, 자네는 오늘부터 국방부를 넘어 국가안보회의의 정식 자문 역할을 겸하도록 하게. 자네의 그 냉철한 눈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이라 믿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실 한쪽에 놓인 붉은색 보안 전화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 있는 진짜 주역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군. 일본 총리와의 직통회선을 연결해 주시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도록. 대통령의 마지막 명령이 상황실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도록. 그 짧은 문장이 담고 있는 냉혹한 무게를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 믿었던 국가의 심장에 외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꽂아 넣는 공개적인 처형식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손이 전화기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 한 방울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역사적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짊어진 듯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르고 수화기 너머에서 정중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동경의 총리 관저 한복판으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대통령님, 늦은 시간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에 조율할 현안이 있으신지요? 저희도 마침 최종 의제 조율을 위해 연락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목소리에는 동맹국의 수장에 대한 예의와 함께 다가올 정상회담의 의제를 주도하려는 노련한 정치인의 자신감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태평양 건너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들이 설계한 판 위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만족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오.
이것은 조율이나 협상이 아니오. 통보이니.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서늘한 분위기에 일본 총리가 당황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방금 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무슨 심각한 일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저희가 모르는 안보상의 위협이라도 발생한 것입니까? 위협은 있었소. 하지만 외부가 아닌 바로 이 백악관 내부에서 발생했지. 오늘 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켄지 다나카 보좌관을 해임했소. 그는 현재 반역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오. 네, 켄지를 해임하셨다니요? 그는 우리 일본계의 자랑이자 양국 동맹의 가장 헌신적인 가교 역할을 해온 인재입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게 분명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제고해 주십시오. 그처럼 유능한 인재를. 총리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켄지가 자신들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당황한 목소리는 잘 닦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본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말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라. 좋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지. 나는 오늘 일본의 거대 방산업체가 유령회사를 통해 워싱턴의 한 연구소를 매수하고 그 연구소가 생산한 가짜 정보를 기반으로 켄지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합 중국의 대통령을 기만하고 국가안보정책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려 한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소. 이 모든 자금의 흐름과 조작된 데이터의 원본까지 내 책상 위에 전부 올라와 있소. 이것도 오해라고 말할 수 있겠소?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아마 숨쉬는 것조차 잊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작전이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완벽하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회의실의 스피커에서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총리, 나는 자네가 이 모든 일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소.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복구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게 될 테니 나는 아직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의 역사를 존중할 마음이 있소. 그래서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오. 실수를 만회하고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기회라니요? 간신히 흘러나온 총리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존심과 당혹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패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희망이 아닌 더 큰 절망의 서곡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한국과의 차세대 핵추진 기술 동맹 창설을 위한 특별행정명령에 서명했소. 우리는 우리의 잠수함 건조 기술과 프로젝트 오로라를 통해 증명된 한국의 압도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전략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오. 수화기 너머로 총리가 숨을 헙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한국이 미국의 단순한 안보 우산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닌 미국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격상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그의 귓전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십 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이 단 몇 시간 만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동맹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될 것이오. 동맹국을 기만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그리고 앞으로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일본 정부는 이 새로운 기술 동맹에 50조 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오. 이것은 요청이 아니오. 거부권은 없소.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의 증거자료를 전 세계 언론에 공개하고 일본을 동맹의 규율을 파괴한 적성 국가로 공식 규정할 것이오. 선택은 그대에게 맡기겠소. 50조 원. 그 천문학적인 액수보다 더 굴욕적인 것은 그 돈이 자신들의 최대 경쟁국인 한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승자에게 바치는 조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깎아내리려 했던 대상의 발전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도와야 하는 최악의 굴욕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총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제고해 주십시오. 그 조건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그것은 저희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그대가 할 일 아니요? 예를 들면 미래 첨단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포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내가 처음에 말했을 텐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고. 24시간 주겠소.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지. 그리고 경주에서 만날 때는 부디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해명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오. 대통령은 그 말을 끝으로 비서실장에게 손짓하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방적인 통화 종료. 그것은 외교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상황실을 짓누르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그제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스 장관은 마치 대단한 구경이라도 한 사람처럼 너클 잃은 표정이었고 브레너 국장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밀러, 자네는 오늘부터 국방부를 넘어 국가안보회의의 정식 자문 역할을 겸하도록 하게. 자네의 그 냉철한 눈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것이라 믿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에 있는 제 새로운 집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 기념탑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 속에서 무력하게 갈려나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역사의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차세대 핵추진 기술 동맹 창설에 관한 특별행정명령 원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제 이름 석자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전 세계는 거대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곳은 당연히 일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정부는 총리의 건강 문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예정되어 있던 모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동경의 정치가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전해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거대한 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3시간 후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기술 투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신규 기술 컨소시엄에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그 결정의 이면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발표가 사실상 백기투항 선언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이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던 소수의 인원뿐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그들의 외교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군사적 결속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원론적인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훨씬 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정보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군 수뇌부는 긴급 심야 회의를 소집하여 서해와 남해 함대의 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작은 반도가 이제 미국의 심장 기술을 이식받아 자신들의 턱 밑에 겨누는 가장 위협적인 비수가 되었으니 그들의 전략적 계산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나가자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받은 것을 넘어 미국이 먼저 기술 동맹을 제안하고 심지어 일본이 막대한 투자금까지 들고 나온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언론은 외교가의 미스터리,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와 같은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당혹감은 서서히 거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마침내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경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태평양의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비행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모든 전략을 직접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밀러, 자네는 이번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시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우리가 동맹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낡은 문서나 과거의 기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정확히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증명해 보일 때만이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도.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최종 합의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류의 가장 윗부분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통제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관계이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며 제가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웠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념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 진실을 사용할 용기가 없다면 한낱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용기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찢겨진 각본 위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의 서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항해의 깃발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맹의 가면을 쓰고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했던 일본의 완벽한 각본이 압도적인 K기술이라는 진실 앞에 산산조각 나는 이 통쾌한 역전극.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한 나라의 기술력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지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켄지의 거짓이 로버트의 진실 앞에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대통령의 서슬퍼런 통보에 일본 총리가 굴복하는 장면은 이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힘을 얕볼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하나하나가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영상 속에서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굴욕을 안겨준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요라는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그 통쾌한 순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